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김영관입니다. 한 청년이요. 등반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계곡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폭포물을 마셨대요. 네. 근데 옆에를 딱 보니까 포이즌, 독이라고 쓰여진 팻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하산해서 병원을 갔답니다. 왜냐면 열이 나고 구토가 나서 들렸더니 의사가 네. 뭐 아무 이상도 없는데 왜 왔냐고. 네. 왜 병원에 왔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아주 센스 있는 의사였는데 네. 이게 포이즌이 아니고 프랑스 말로 뿌아종 X, 뿌아종이 물고기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낚시 금지라는 팻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금세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다고 하네요. 훌륭한 청년이네. 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생각이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포기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은 몸을 지배하고 몸은 행동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생각지 않은 것에 도전하면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 생각이 바뀌는 의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이 몇 세일까요? 한 50세? 53세래요. 너무 후한가요? 53세. 그런데 이제 평균 수명을 80세 정도로 감안을 해봤을 때 소득이 없이 보내는 기간이 자그마치 33년 정도나 된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노네요, 우리. 그렇죠. 근데 사실 제 옆에 계신 맹 교수님은 강연 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방송도 하시고 네, 그렇죠. 노후는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아니, 걱정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어떤 건강 문제도 있고 아, 그런가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네. 지금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이렇게 노후 준비가 잘 되어 계십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중장년층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 그렇죠. 교육비 늘 신경 쓰이시죠? 또 결혼 정년기가 되면 자녀들 결혼 비용까지 책임을 지시려면 그렇습니다. 아마 노후까지 걱정할 만한 그런 비용을 세이브해 두신 분들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좀 불행하거든요. 특히 네. 100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식 농사. 네. 너무 불안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모든 중장년층의 고민인 이 노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트러스톤 연금교육포럼의 강창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근데 5천만이 다 공무원 되려고 하면 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사회가 젊은 애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냉혹한 사회인가.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잔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강창입니다. 저는 오늘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귀여운 자식이 위험하다니 위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몇억 원의 노후 자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손 내밀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사는 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어 사는 거를 캥거루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있느냐? 어느 자료를 보니까 48만 명이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 캥거루는 자기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리는데 사람은 이게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캥거루를 또 뭐라고 하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그러는데 번역하면요.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랍니다.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사이의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어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그럼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애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줄을 따라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영국에서는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다 한들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지놈들이 융자받아서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쓰면 자식들은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집안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체득한 애들은 부모 생각을 해요. 제가 벌써 재작년인데 어느 방송국에서요. 이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어느 은행에 취직 도전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을 했는데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유머를 섞어가면서 설명하는데 제 밑에 있는 대학 나온 연구원보다 100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어려워서 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동생 용돈도 주고 엄마 생활에도 보태고 그런 애들인데 그렇게 부모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감동했어요. 근데 한편 이 결혼비용 많이 쓴 애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모가 내 결혼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아니요가 65%.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다? 얘가 65%. 참 욕할 수는 없고 이거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요 우리 부모들은 돈을 이렇게 썼더라도 자기들만 잘 되면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돈을 쓰고도 본전을 찾았습니다. 왜? 괜찮은 데 들어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럭저럭 육시가이 다니고 그놈들이 부모 부양하고 저의 부모들은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요 지금은 천하 없이 인류기업을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언제 명퇴를 할지 모릅니다. 연초에 영화 국제시장 난리를 쳤죠. 거기에 주인공 덕수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자식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가 힘든 세상의 풍파를 겪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요즘 나이 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똑바로 해 친구들아. 젊은 사람들이 똑바로 할 것 같습니까? 웃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당신네들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집값 올려서 우리 집도 못 사잖아요. 당신네들이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학은 미쳤다고 왕창 만들어 놓고 우리는 취직도 안 되잖아요. 대학 그런 애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요 우리 사회가 젊은 애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냉혹한 사회인가. 제가 작년에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사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겁니다. 제목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일본도 젊은 애들에게 냉혹하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작년에 대졸자 중에 70%가 취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51%.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옷 좀 잘 입고 밥 좀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취직만 하면 또 만수무강인가? 아니거든요.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가 얼마 전에 발표한 건데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 58년 개띠는 40%, 60년생은 20%. 이제 3년 내다 관두고 또 취직하고 또 관두고 6번 정도를 해야지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씩씩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이 냉혹한 사회에 자식들이 견디도록 강인하게 씩씩하게 키웠는가? 물러터진 부모, 특히 물러터진 엄마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제 밑에 연구원이 있는데 그 부인이 초등학교 4학년 담임선생인데 얼마 전에 4학년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조사했더니요 60%가 공무원이라고 대답했대요. 우리나라는 그냥 5천만이 공무원들이 생겼어요 지금. 그 애들이 뭘 알아서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엄마가 시켰겠죠. 위험한 데 가지 마라, 안전한 데 가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181개국에 가서 활약하고 있거든요. 유태인보다 더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이만큼 사는 겁니다. 근데 5천만이 다 공무원 되려고 하면 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관을 심어주는 거 그것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죠.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10개명. 1번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월급만 주는 데는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받을 수 있어야 돼. 이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100대 1, 200대 1인 데는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식으로 말하면 천정 근처에 와 있다는 증거거든요. 언제 폭락할지 모릅니다. 작년 가을에 재벌그룹 200대 1, 300대 1 그날이 지더니
그중에 몇 개 회사 엊그저께 2,000명 자른다고 신문 났어요. 덧없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반대인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42년 직장생활을 보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중산층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대요. 자동차 2,000cc 이상, 자동차의 크기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선진국에서는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여기 미국의 중산층 보세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제 하나 정도 받아볼 것. 10억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안 되면 중산층이 아닌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습니까?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3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하네. 수능에 경제 선택하는 애들이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죄송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지요.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 그 돈으로 이제 재테크하란 말이구나. 아니거든요. 보세요. 선진국 사람들은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뭔가. 많은 분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70~80%. 이게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해당하는 게 선생님, 공무원밖에 없기 때문에 13%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네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30년 전에는 자식이 도와줬죠. 72%.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게 30%로 줄었습니다. 일본도 이 과정을 겪어서 지금 부모의 도움을 주는 애들이 1.9%밖에 안 돼요. 우리도요,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 이 부모의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를 봐도 자식이 부모 생활비에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습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85세입니다. 31년 늘어났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0년에서 25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입니다.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가정주부가 30세부터 한 달에 89,000원씩만 국민연금을 60세까지 가입하면 65세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46만 원씩 받습니다. 물가 오르면 늘어나요. 남편 거 갚지면 절대 굶을 염려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몇 억 있어야 노후 대비가 된다. 있지도 않은 몇 억 때문에 다들 미치거든요. 근데 몇 억 있으면 노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누가? 첫째 사기꾼이 노립니다. 둘째 아들 사위 놈이 노립니다. 아들 사위가 뭐 어떻게 노리냐? 아들 사위가 사업에다 실패하면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몇 억 있더라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 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때 도와줄 망정 두 노인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삼층연금 아니면 주택연금 아니면 농지연금으로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100살이 갈지 110살이 갈지 모르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고 혹시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자녀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다.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이 자녀 리스크라는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맞으시기를 빌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이게 이미지가 굉장히 온화하신 분인데 격하게 오늘 강의를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고함 질러서 아닙니다. 반응을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은 계속 고개 끄덕거리고 젊은 친구들은 좀 복잡해지네 심정이. 그렇죠. 게다가 아까 네. 이 강연 주제가 자녀 리스크를 아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왜 리스크야? 그런 약간 억울한 생각도 들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부모 세대들이 반성을 해야죠. 네. 이게 그렇게 키워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녀 세대들한테만 몰아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네. 또 그렇다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 차려서 잘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3대 리스크가 뭐냐면 아까 장수 생각보다 오래 살거든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재수 없으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건강인데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은 떠나지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떠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오래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그렇지. 네. 이걸로 고생하다 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나라는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는데 있는 돈 다 뽑아놓고 이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앞에 거는 그 인위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세 번째 문제만이라도 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 수밖에 없다. 네. 저희 딸들 이렇게 보면 예. 네. 사실 내 노후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젊은 애들 같은 입장에서는 네. 노후 관리가 먼 미래나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네. 해요. 네. 아까 반응 얘기 지금 보셨지만 네. 젊은 사람 그렇게 피부 안 와닿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20, 30대부터 저는 그래서 노후 준비는 20, 30대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젊은 사람들이 무슨 노후 대비냐. 네. 그 젊은 20, 30대가 하는 노후 대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3층 연금 아까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것만 딱 가입하면 기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껴서 쓰고 한 30만 원, 40만 원 나오면 그걸로 정말 좋은 운용회사가 운영하는 우량 펀드를 사서 우직하게 적금 붓듯이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몸값 높이는 인적 자본 투자를 해야죠. 네. 근데 진짜 지금 2030 청년들한테는 정말 이 노후 자금을 모아라 이 얘기는 정말 너무 먼 미래지. 저기 그 노후 자금이 아니에요, 그건.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취업이 그렇죠. 어려워서 그렇지. 네. 굉장히 네. 정말 아까 냉혹하다는 네. 표현 네. 해주셨는데 네.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글쎄 노후 이야기는 너무 예, 피부에 그럼.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일단 예. 뭐 참 잘못돼서 대학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세계에서 제 진학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75%고 2등이 일본인데 52%거든요. 네. 그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대주고 있는데 네. 그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자기들의 융자받아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그 학교 수준이 낮으면은 취직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 돈으로 딴 일 하거든요. 사실은 이 자기의 이 형편에 맞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또 그런 데는 남의 돈도 있고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는데 네. 정말 그런 학생들 자신도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아까 중산층을 예. 한국과 예. 그 미국. 서구에서 미국에서 네, 미국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소박하게 꿈꾸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은 네. 그것도 소박한 꿈이 아니지만 중산층을 꿈꾼단 네, 말이에요. 네, 이게 네. 삶의 성공으로 봤을 네, 때.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네. 미국처럼 중산층의 개념이 네. 어떤 그러니까 정신적인 정신적인 거. 네. 성숙, 네. 예, 그 어떤 교양이 높아지는 네. 그런 교육을 받는 거. 네. 그렇게 생각을 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우리는 모두 다 수치나 돈으로 그렇죠. 환산을 해서 그래야만 성공한 삶을 네. 살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를 하니까. 저는 저 내심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는 것보다 버는 거가 많으면 되고 예. 그다음에 그건 쓰는 걸 줄이면 또 버는 걸 좀 줄여도 되잖아요.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많고. 그다음에 저는 역시 고성장의 혜택을 받은 세대이니까 뭔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걸 좀 하고 네. 그리고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뭔가 라이프워크랄까요? 그 몰두할 수 있는 취미라든지 뭐 이렇게 꿈이라든지 이런 걸 갖는 사람이 중산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좀 네. 전 이게 뭐 자녀 얘기는 조금 네. 밀어놓고요. 네. 저희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네. 제가 58년 개띠거든요. 네. 아까 그 강의하시는데 제가 섬찟했어요. 네. 제가 58년 개띠가 나왔는데 저희는 평생 현역이고 싶거든요. 저희는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친구들은 거의 다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 애들이 네. 거의 그래요? 없고 지금 다 은퇴하셨어요? 산에 올라가 있고, 예. 산에 올라가 계시고. 있어서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 저 소장님 말씀하실 때 한 8만 시간 정도 계산한 게 있으세요. 네, 네, 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8만 시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저희 같은 저는 참 이것도 꿈 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좀 일찍부터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게 네, 뭐냐면 네. 저는 창직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직. 우리나라 직업의 숫자가 지금 14,000개 정도 된대요. 네. 일본만 가도 28,000개고 미국 가면 36,000개인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반려동물 장의사니 인터넷 장의사니 이런 직업이 생길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주위에서 보면요. 자기가 하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 영역으로 구축하는. 예. 저도 42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는 이 42년 후에 이런 은퇴 설계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하면서 살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네. 하던 일 연장선상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연장선상. 네. 중요한. 그러니까 그거를 일찍부터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미 퇴직한 분들은 좀 답답하죠. 네.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면 아주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이제 앞으로 이 세대의 어떤 주역이 될 아이들인데 예. 그 아이들에게 이제 경제 교육이나 관념 같은 걸 좀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 부모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부모가 그 일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애들은 좀 편하게 맞아요. 살게 해야지. 근데 그게 잘못한 거거든요. 왜 선진국에서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가를 요즘 깨닫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랍니다. 지난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대요. 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아닌데 안 한답니다.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네. 이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주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 같은데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안 해놓고 애들한테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요즘 보면은 이 여의도 같은 데도요. 주말에 이 한 3시간 정도의 자녀들은 금융교육을 시키고 부모들은 이런 식의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커리큘럼들 가끔 그런 강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런 데 가서 한번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자식과 부모가 같이 가서 받는 거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식의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읽어볼 필요가 있죠. 아까 중산층 비교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너무 실물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미국의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부동산 금융상품에다가 투자를 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좀 우리도 그런 기부적인 문화도 좀 필요하겠고 뭐 있어야 사실은 기부를 하는데 네. 그 소장님 보시기에 정말 중산층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거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네. 우리나라 사정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하여튼 간에 쓰는 것보다는 버는 게 많고 그다음에 이 뭔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고 네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 100세 시대의 꿈이랄까 또는 이 취미랄까 일종의 라이프워크 몰두할 수 있는 일거리 갖는 거. 네. 그 세 가지를 충족한 사람이면 중산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10억 있어야지 중산층이다.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그런 된다고 기준은 봅니다. 없어야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연금 네. 이야기 여러 가지 종류 그렇죠.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가끔 보도를 통해서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내는 이 연금을 받을 수 나중에 있을까? 노후에 그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약간 불안감이 있는 것도 네.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뭐냐면 옛날에 세금처럼 생각해가지고 네. 조금 덜 내고 많이 주는 방법으로 도입을 했기 네네, 때문에 네네. 그거를 좀 개선해서 덜 받고 조금 더 내는 방법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네. 예, 지금 우리나라처럼 몇백 조를 연금을 쌓아놓고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현역한테 받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덜 받고 많이 내기는 하지만은 이 연금을 못 받는다. 저는 이런 사태는 온다. 생각하지 안 한다고 네. 봅니다. 네.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자녀 리스크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2030 세대들에게 약간 충격적인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하셨지만 사실은 모두가 조금 저희들의 반성입니다. 예, 중장년층의 반성과 함께 또 사실 우리 부모 세대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준비해 가자 그런 아주 그렇죠.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강창희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죠. 과거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자녀들을 아주 조금씩 낳다 보니까 금이야 옥이 아주 귀하게 키우는데요. 사실 옛날에 이런 말도 있죠. 천금의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느니 차라리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고 또 자기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받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사랑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